1899년입니다. 아직 대한제국이던 시절 전라남도 해남에서 여자아이가 하나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나라가 없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전쟁을 2번 겪었고 나라가 반으로 갈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흙길이 아스팔트가 되고 호롱불이 전등이 되고 편지가 손안의 작은 기계로 바뀌는 것을 다 보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2020년 5월 121해를 살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이활의 할머니입니다. 119에 걸어서 노인정에 다니셨고 120살에 방송에 나오셨고 마지막까지 정신이 맑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방송에서 할머니가 밝히신 비결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 대목에서 솔직히 좀 허탈했습니다. 산삼도 아니고 비법도 아니었습니다. 적게 먹고 오래 씹고 부지런히 움직이고 많이 웃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121해를 산 사람의 비결이 이렇게 시시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며칠을 두고 곱씹어 보니 알겠더군요. 이건 시시한 대답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할머니가 사신 121해가 어느 정도인지 감을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1899년에 태어난 유명한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어린이날에 만드신 소파 방정환 선생이 1899년생입니다. 미국 작가 해밍웨이도 1899년생입니다. 영화감독 히치콕도 그 해에 태어났습니다. 방정환 선생은 1931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30을 갓 넘기신 나이였습니다. 해밍웨이는 61살에 갔습니다. 히치콕은 80살까지 사셨습니다. 그럼 이활의 할머니는요? 2020년입니다. 방정환 선생이 떠나시고 나서 89회를 더 사신 겁니다.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이요. 방정환 선생이 세상에 떠나실 때 이 할머니는 32살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아는 현대사가 전부 시작됩니다. 광복도, 전쟁도, 산업화도, 민주화도, 외환위기도, 그 모든 것을 그 뒤에 다 겪으신 겁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80 되신 어르신이 계시다면 이활의 할머니는 그분이 태어나셨을 때 이미 40줄이셨습니다. 아이를 여럿 낳아 키우고 계시나요? 지금 60 되신 분이 태어나셨을 때는 이미 60을 넘기셨고요. 우리가 아는 어떤 어르신을 떠올려도 그 어르신이 태어나실 때 이 할머니는 이미 어른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2020년까지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100살을 넘긴 뒤에 한 해를 더 산다는 게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통계로 보면 100살이 넘으면 대략 2사람 중 1사람이 그 해 안에 세상을 떠납니다.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와야 한 해를 더 사는 셈입니다. 그러니 110살을 넘기신 분이 그렇게 드문 겁니다. 120살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120살을 넘겼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전 세계 역사에서 프랑스의 장칼망 한 사람뿐입니다. 이활의 할머니는 100살부터 그 동전을 21번 연달아 이기신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에 110살이 넘은 사람이 400년이 채 안 됩니다. 80억 명 중에 400명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115살을 넘기는 분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120살은 그야말로 다른 세상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이 어르신은 그냥 오래 사신 분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통틀어도 손에 꼽히는 자리에 계셨던 분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옛 기록은 신빙성 문제가 있어서 할머니가 세계 공식 기록으로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주민등록상 1899년생이고 국내 최고령으로 알려졌던 분입니다. 그래도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119회의 지팡이를 짚고 노인정에 걸어 다니셨다는 것, 이건 어떤 기록보다 확실한 사실입니다. 자, 그럼 왜 그 시시한 대답이 무서운 대답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핑계를 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할머니가 산삼을 드셨다고 했으면 우리는 편했을 겁니다. 아, 나는 그런 거 살 돈이 없지. 그러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적게 먹고 오래 씹고 부지런히 움직이고 많이 웃으라뇨. 이건 돈이 안 듭니다. 어디 가서 사올 것도 없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당장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하겠다고 말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안 하고 있을 뿐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이 4가지는 한 번에서 되는 게 아닙니다. 100년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을 큰 결심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운동해야지. 이번 달부터 식단을 바꿔야지. 그렇게 몇 주 하다가 그만둡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하신 건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매일 하던 일이었습니다. 큰 걸 한 번 하는 사람은 작은 걸 매일 하는 사람을 절대 못 이깁니다. 오늘은 이 할머니가 살아온 121해를 5장면으로 나누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밥상, 걸음, 웃음, 손, 그리고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중간에 여러분이 직접 해보실 것도 2가지 준비했습니다. 앉아서 듣기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밥상입니다. 할머니가 생전 인터뷰에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해산물을 주로 먹고 소식을 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라고요. 해남에서 나고 자라신 분이니 생선이 익숙했을 겁니다. 그리고 국을 드실 때는 국물보다 건더기를 주로 드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 대목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밥상을 보면 국물에 밥을 말아 후루룩 드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게 편하니까요. 그런데 국물에는 건더기에 있던 영양은 적고 소금기만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배는 부른데 몸에 들어가는 건 적은 겁니다. 그리고 말아서 드시면 씹을 일이 없어집니다. 밥알이 국물에 다 풀어져 있으니 그냥 넘어갑니다. 씹지 않고 넘기면 배부른 신호는 늦게 오고 그러다 보면 한 그릇을 더 뜨게 됩니다. 국에 밥을 마는 습관 하나가 이 모든 걸 한꺼번에 만듭니다. 할머니는 반대로 하셨습니다. 국은 건더기를 건져 드시고 밥은 밥대로 씹어 드셨습니다. 그리고 오래 씹으셨습니다. 전과류처럼 단단한 것을 일부러 오래 많이 씹는 걸 즐기셨다고 합니다. 120살 넘은 분이 견과류를 씹으셨다는 겁니다. 씹는다는 게 뭘까요? 그냥 음식을 잘게 부수는 일이 아닙니다. 씹으려면 턱을 움직여야 하고 혀를 움직여야 하고 침이 나와야 하고 언제 삼킬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머리에서 명령을 내려야 되는 일입니다. 씹는다는 건 사실 뇌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래 씹으면 배부른 느낌이 제때 옵니다. 우리가 과식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배가 부르다는 신호가 머리로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급하게 드시면 그 신호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많이 드신 겁니다. 오래 씹으면 소식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그리고 며칠 해보시면 이상한 일이 하나 생깁니다. 밥에서 단맛이 납니다. 쌀을 오래 씹으면 원래 단맛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걸 몰랐던 게 아니라 그냥 넘겨왔던 겁니다. 저는 이게 참 상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평생 급하게 사느라 놓친 게 밥맛만이겠습니까?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소식이 좋다고 하니까 아예 적게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오히려 단백질은 더 챙겨 드셔야 합니다. 근육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할머니가 해산물을 드셨다는 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 몸은 매일 밤 자기를 고칩니다. 낡은 부분을 헐어내고 새로 짓습니다. 그 공사에 들어가는 자재가 단백질입니다. 자재가 안 들어오면 공사는 멈춥니다. 그러니 소식은 밥을 줄이는 것이지 반찬을 줄이는 게 아닙니다. 밥그릇은 조금 작은 걸로 바꾸시고 생선 한 토막은 그대로 두십시오. 다산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두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나는 너희에게 물려줄 벼슬도 재산도 없으니 근면할 근자와 검소할 검자 이 두 글자를 유산으로 준다고 썼습니다. 저는 이활의 할머니의 밥상이 딱 그 두 글자였다고 생각합니다. 부지런히 씹고 검소하게 드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께 재미있는 것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할머니 고향이 어디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전남 해남입니다. 저는 이게 우연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100살 넘는 분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인구 10만 명당으로 따져보면 전남 고흥군이 7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이 경남 합천군 71명, 전북 고창군 63명, 전남 담양군 62명, 경북 영양군 59명 순입니다. 그리고 상위 10곳 중에 5곳이 전라도입니다. 이게 예전부터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2001년에 서울대 박상철 교수팀이 우리나라 100세인을 조사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때 전국에서 유독 100살 넘는 분이 많은 지역 4곳이 나란히 붙어 있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전남 구례, 곡성, 담양, 그리고 전북 순창입니다. 이 4곳의 앞글자를 따서 구곡순담, 장수벨트라고 부릅니다. 지리산 자락 아래 내륙 산간지대입니다. 이활의 할머니 고향 해남도 전남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100살 이상 인구는 2019년에 4,800여 명이었는데 2023년에는 7,6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4년 사이에 절반 넘게 늘어난 겁니다. 100살이 이제 아주 먼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 60, 70 되신 분들께는 더욱 그렇습니다. 의술이 계속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그럼 그 장수 지역 사람들은 뭐라고 살았을까요? 연구자들이 공통으로 꼽은 것들이 있습니다. 텃밭을 가꾸며 몸을 계속 움직였고 제철에 나는 채소를 늘 밥상에 올렸고 이웃과 어울려 살았습니다. 특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활의 할머니가 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참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네에 무슨 약수터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특별한 음식이 나서도 아닙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텃밭에 나갈 일이 있고 그 텃밭에서 나온 걸 그날 밥상에 올리고 옆집 사람하고 담 너머로 이야기를 나누는 삶입니다.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이걸 못하니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이건 시골에서만 되는 게 아닙니다. 나갈 일이 있고 제철 것을 드시고 사람하고 말을 섞는 것. 아파트에서도 됩니다. 복지관에 나가시면 되고 시장에서 제철 나물 사시면 되고 경로당에서 말 섞으시면 됩니다. 장수마을의 비결은 땅이 아니라 하루의 모양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나온 지역에 고향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호흥, 합천, 고창, 담양, 영양, 구례, 곡성, 순창, 그리고 해남도요. 계시면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 고향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 사는 동네입니다. 그 동네 물을 드시고 그 동네 밥을 드시며 자라셨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 장면은 걸음입니다. 이 대목이 저는 이 이야기에서 가장 놀라웠습니다. 할머니는 120살이 넘어서도 걸어서 노인정에 다니셨습니다. 노인 주간보호센터도 걸어서 다니셨습니다. 119 되시던 해에는 노인의 날을 앞두고 장수 지팡이를 선물로 받으셨습니다. 지팡이를 받으셨다는 건 그 지팡이를 짚고 어디든 다니셨다는 뜻입니다. 119에요.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119살 되신 분이 신발을 신고 문을 열고 나가서 길을 걸어서 노인정에 가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다시 걸어서 집에 돌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노인정에 계셨을 다른 어르신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80, 90 되신 분들이었을 겁니다. 그분들 눈에 119 되신 분이 걸어 들어오시는 모습이 어땠겠습니까? 저는 그 노인정에서 할머니가 아무 말씀을 안 하셔도 이미 무슨 말을 하고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멀었다고요? 80이면 아직 멀었다고요? 우리 몸은 참 정직합니다. 쓰면 남고 안 쓰면 사라집니다. 오늘 안 걸으면 내일 조금 더 못 걷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면 문턱이 무서워집니다. 문턱이 무서워지면 그 다음부터는 밖에 안 나가게 됩니다. 밖에 안 나가면 다리는 더 빨리 빠집니다. 이게 돌아가는 바퀴입니다. 그런데 이 바퀴가 무서운 건 다리 때문만이 아닙니다. 걸어서 노인정에 가시면 사람을 만납니다. 사람을 만나면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려면 오늘 있었던 일을 기억해야 하고 상대방 말을 알아들어야 하고 웃어야 할 때를 알아야 합니다. 이 전부가 머리를 쓰는 일입니다. 방에만 계시면 이 전부가 사라집니다. 다리가 무너지면 머리도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저는 이걸 몇 번이나 봤습니다. 겨울에 무릎을 다치시고 2달 방에만 계셨던 어르신이 봄에 뵈니 말씀이 완전히 달라져 계셨습니다. 예전에는 시장에서 본 것, 이웃집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2달 뒤에는 아프다는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그분이 변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실 이야기가 그것밖에 없었던 겁니다. 다시 걸으시게 되니까 말씀이 예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직접 해보실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하시면 됩니다. 팔짱을 끼시거나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십시오. 팔로 무릎이나 의자를 짚지 마시고요. 그 상태로 일어났다 앉았다를 5번 해보십시오. 지금 해보세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어떠십니까? 5번이 쉽게 되셨다면 다리 힘이 아직 괜찮으신 겁니다. 3번쯤에서 팔로 짚고 싶어지셨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온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5번을 하시고 나서 숨이 차시면 그것도 신호입니다. 이건 병을 진단하는 검사가 아닙니다. 그냥 내 다리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보는 겁니다. 매달 한 번씩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동작이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 하는 동작이기 때문입니다. 화장실에서 일어날 때, 밥상에서 일어날 때, 버스 자리에서 일어날 때 이게 힘들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밖에 안 나가게 됩니다. 나가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일어나는 게 힘든 겁니다. 그러니 이 5번이 우리 노후에서 생각보다 아주 큰 5번입니다. 안 되셔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건 연습하면 늘어납니다. 하루에 3번씩만 해보십시오. 아침에 1번, 점심 먹고 1번, 저녁 먹고 1번. 한 달 뒤에 다시 재보시면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럼 뭘 하면 되느냐? 저는 거창한 걸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매일 나갈 이유를 하나 만드시라는 겁니다. 운동하러 나가는 건 오래 못 갑니다. 날이 추우면 안 나가게 되고 무릎이 아프면 안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갈 데가 있으면 나갑니다. 노인정이든 복지관이든 시장이든 교회든 상관없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이면 됩니다. 다리는 목적지가 있어야 움직입니다. 그리고 장을 한 번에 몰아서 보지 마십시오. 일주일치를 한 번에 사오시면 그 주에 6번 안 나가게 됩니다. 조금씩 자주 사오시면 6번 나가게 됩니다. 무거운 것 안 들어서 좋고 6번 걸어서 좋고 가게 주인하고 인사 6번 해서 좋습니다. 불편한 쪽이 몸에는 낫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81살에 이사를 하셨습니다. 1980년에 막내딸과 함께 지내려고 해남에서 인천으로 옮기신 겁니다. 나라 반대편입니다. 말씨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81살에 그걸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해를 더 사셨습니다. 81살이 인생의 끝이 아니었던 겁니다. 지금 60, 70, 80 되신 분들 계실 겁니다. 혹시 이제 다 살았다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할머니는 81살에 이사를 하셨습니다. 3번째 장면으로 가기 전에 잠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100살 이상 어르신 중에 남자가 몇 %나 될 것 같으십니까? 2023년 기준으로 100살 이상이 7,600여 명인데
그중 남성이 1,300명 정도로 17%입니다. 여성은 6,300명이 넘어서 83%고요. 여성이 남성보다 5배 가까이 많습니다. 100살 넘은 분 5분 중에 4분이 할머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할아버지들께서는 오늘 이야기를 조금 더 귀담아 들으셔야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런지 생각해보면 웃고 넘어갈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여자 어르신들이 나이 들어서도 사람을 훨씬 잘 만나신다는 겁니다. 종로당에 가보시면 압니다. 할머니들은 모여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할아버지들은 따로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십니다. 할머니들은 반찬을 나누고 안부를 묻습니다. 할아버지들은 그걸 잘 못하십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으시니까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남자 어르신이 계시다면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전화 한 통 걸어보십시오. 용건 없어도 됩니다. 그게 오늘 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건강관리입니다. 세 번째 장면은 웃음입니다. 할머니가 꼽으신 비결 중에 마지막 하나가 더 많이 웃는 것이었습니다. 앞에 셋은 몸에 관한 것입니다. 적게 먹기, 오래 씹기, 부지런히 움직이기요. 그런데 웃는 것은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121회를 사신 분이 몸 이야기 셋에 마음 이야기 하나를 나란히 놓으셨다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몸에는 마음이 힘들 때 나오는 물질이 있습니다. 짧게 나왔다 들어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몇 년씩 계속 나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혈관이 상하고 잠이 얕아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몸 여기저기에 염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걸 가장 잘 가라앉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약이 아닙니다. 편안함입니다. 여기서 이 이야기를 조금 정확하게 하고 싶습니다. 웃으면 오래 산다. 이렇게 말하면 좀 무책임합니다. 세상에는 매일 웃으며 살았는데도 일찍 가신 분들이 계시고 평생 근심 속에 사셨는데도 90을 넘기신 분들이 계십니다. 121회를 산 분이 한 분 계셨다고 해서 그분처럼 하면 우리도 121살까지 산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건 아무도 약속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웃음이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견딜만 해집니다. 이건 100살까지 살든 80까지 살든 상관없이 오늘 당장 우리에게 돌아오는 몫입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게 100살까지 사는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사는 동안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내 발로 걷고 내 정신으로 판단하고 아침에 눈 뜰 이유가 있는 것.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맞는 말씀입니다. 나이가 들면 웃을 일이 줄어듭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고 몸은 여기저기 아픕니다.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고 있으면 웃을 일이 생길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웃음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겁니다. 웃을 자리로 가셔야 옵니다. 사람이 둘 이상 모인 곳에는 반드시 웃음이 생깁니다. 처음 가시면 어색합니다. 그런데 3번만 가시면 아는 얼굴이 생기고 아는 얼굴이 생기면 웃을 일이 생깁니다. 나가면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면 웃고 웃으면 마음이 풀리고 마음이 풀리면 또 나가고 싶어집니다. 이활의 할머니가 121회 동안 돌리신 바퀴가 바로 이겁니다. 네 번째 장면은 손입니다. 이번엔 할머니가 아니라 그 곁에 계셨던 분 이야기입니다. 할머니의 막내딸입니다. 방송에 나오셨을 때 이 막내딸이 72살이셨습니다. 121살 어머니와 72살 딸입니다. 저는 이 두 숫자를 나란히 놓고 한참을 봤습니다. 딸이 72이면 그 딸도 어르신입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픈 아이입니다. 그 딸이 어머니 밥상을 차렸습니다. 우리는 흔히 노후를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그림으로 상상합니다. 그런데 정말 오래 사시면 그 자식도 늙습니다. 할머니는 슬하에 7남매를 두셨고 손자와 증손자가 60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60명이요. 한 사람이 100년을 넘게 살면 그 아래로 세상이 이렇게 넓어집니다. 증손자들 입장에서 그 할머니는 어떤 분이었을까요? 태어나면서부터 100살이 넘는 할머니가 계셨던 겁니다. 그 아이들에게는 사람이 100년을 넘게 산다는 게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 다른 생각도 했습니다. 121회를 산다는 건 그만큼 많은 사람을 먼저 보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같이 자란 형제들, 함께 늙어간 친구들, 어쩌면 자식 중 누군가도요. 100년을 넘게 산다는 건 축복이지만 동시에 견디는 일이기도 했을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는 오래 사는 걸 목표처럼 이야기하지만 정작 오래 산다는 게 무엇인지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래 산다는 건 그만큼 많은 이별을 겪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이 할머니는 119에 문을 열고 나가셨습니다. 그 많은 이별을 겪고도 아침에 신발을 신으셨다는 것. 저는 그게 이 이야기에서 가장 대단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로 직접 해보실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셔서 벽이나 식탁을 한 손으로 잡으십시오. 반드시 잡을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 상태에서 한쪽 발을 살짝 들고 10초를 세어보십시오. 하나, 둘, 셋. 이렇게 천천히 10가지요. 되시면 반대쪽 발도 해보십시오. 10초가 편하게 되시면 균형 감각이 괜찮으신 겁니다. 몇 초 만에 발이 내려가거나 몸이 크게 흔들리시면 그건 넘어질 위험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 나이에 넘어지는 건 그냥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날부터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이 10초 서기를 하루에 몇 번씩 해보십시오. 설거지 하실 때, 이 닦으실 때 하시면 됩니다. 이게 균형 운동입니다. 돈도 안 들고 시간도 안 듭니다. 그리고 이 균형이라는 게 참 정직합니다. 근육은 눈에 보이지만 균형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다들 근육만 걱정하시는데 사실 넘어지는 건 근육이 없어서가 아니라 균형이 무너져서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발이 무언가에 걸렸을 때 몸을 다시 세우는 그 순간의 능력이요. 그 능력은 서 있는 연습을 해야 늘어납니다. 걷기만 해서는 잘 안 늘어납니다. 그러니 걷기와 10초 서기 이 두 가지를 같이 하십시오. 걷기는 다리를 만들고 10초 서기는 넘어지지 않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녀분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께 가만히 계시라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부모님께 제일 자주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어머니 그냥 앉아 계세요. 아버지 그거 하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그게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부모님한테서 하루를 빼앗아갑니다. 사람은 할 일이 없어지는 순간부터 늙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 쓸모가 없구나 이 생각이 드는 순간 사람은 무너집니다. 부모님께 필요한 건 편안함이 아니라 쓸모입니다. 그러니 위험한 일이 아니라면 그냥 하시게 두십시오.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만 말씀드리십시오. 어머니가 하시니까 훨씬 낫네요. 그 한마디가 영양제보다 낫습니다. 5번째 장면입니다. 오늘 가장 드리고 싶은 이야기, 두려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이런 말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기름진 거 먹지 마라. 짜게 먹지 마라. 단 것 멀리 해라. 텔레비전에서 나쁘다고 하면 손을 놓고 자식이 걱정하면 참습니다. 그렇게 나이가 들수록 밥상 위에서 좋아하던 것들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어느 날 밥상을 보시면 좋아하던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몸에 좋다는 것들만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손이 안 갑니다. 그러면 밥상 앞에 앉는 게 싫어지고 그러다 끼니를 거르시게 됩니다. 몸에 좋은 것만 차리다가 아예 안 드시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말들이 다 틀린 건 아닙니다. 짜게 드시면 혈압에 안 좋은 것도 맞고 당뇨가 있으신 분이 단 것을 조심하셔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건 지키셔야 합니다.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그걸 어기시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걱정하는 건 다른 겁니다. 밥상 앞에 앉을 때마다 두려워하시는 것 말입니다. 이걸 먹어도 되나? 어제 그거 먹었는데 큰일 난 거 아닌가? 이 생각을 매 끼니마다 하시면서 사는 것 말입니다. 그러면 밥상이 즐거운 자리가 아니라 시험 보는 자리가 됩니다. 하루 3번, 1년에 1000번 시험을 보는 겁니다. 저는 그 두려움이 소금보다 몸에 나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는 더 나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멈추게 만듭니다. 넘어질까봐 안 걷고, 체할까봐 안 먹고, 폐 끼칠까봐 안 나갑니다. 그렇게 하나씩 멈추다 보면 어느 날 방 안에 혼자 앉아 계시게 됩니다. 병에 걸릴까봐 조심하다가 그 조심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저는 이런 분을 여러 봤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수치 하나가 조금 높게 나온 뒤로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 뒤로 밥상에서 아무것도 못 드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분이 6달 뒤에 이르신 건 그 수치가 아니라 체중이었습니다. 근육이 빠지신 겁니다. 지키려던 것을 지키다가 더 큰 걸 이루신 거예요. 이화의 할머니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119에 지팡이를 짚고 문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 연세에 넘어지면 큰일이 납니다. 그런데 나가셨습니다. 하는 걸 무서워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법구경에는 만족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재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족을 아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가지려고 조급해하지 않고 잃을까봐 떨지도 않습니다. 할머니의 밥상이 그랬을 겁니다. 상위에 놓인 것에 만족하시고 조금 아쉬울 때 숟가락을 내려놓으시고 그걸로 됐다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 지키실 건 지키십시오. 약도 드시고 검사도 받으시고 짠 것도 조심하십시오. 다만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조심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은 다릅니다. 조심은 나를 지키지만 두려움은 나를 갉아먹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실 것 같아 자주 받는 질문 3가지만 답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당뇨가 있는데 소식하면 오히려 위험한 거 아닙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당뇨가 있으시면 끼니를 거르거나 갑자기 양을 확 줄이시면 안 됩니다. 더 혈당이 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의 핵심은 천천히 드시는 것입니다.
같은 양을 드셔도 천천히 오래 씹어 드시면 혈당이 급하게 오르지 않습니다. 양을 바꾸실 때는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십시오. 두 번째, 무릎이 아파서 걷기가 힘든데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걷기부터 하지 마십시오. 의자에 앉으신 채로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 내리는 것. 하루 10번씩 양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무릎을 받쳐주는 건 결국 허벅지 근육인데 안 움직이시면 그 근육이 먼저 빠집니다. 아파서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안 움직여서 더 아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증이 심하시면 병원에서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혼자 사는데 밥상 차리기가 귀찮습니다. 혼자 드시는 밥이 제일 부실해집니다. 그럴 때는 반찬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얹으십시오. 계란 하나 삶아서 얹고 두부 잘라서 얹고 생선은 구워놓은 걸 사다 드셔도 됩니다. 요리를 하려니 귀찮은 거지 얹는 건 안 귀찮습니다. 여기까지 살아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세대는 참는 것으로 살아온 세대입니다. 먹고 싶은 것도 자식 입에 먼저 넣었고 아파도 병원비가 아까워 참았습니다. 이활의 할머니도 같은 세월을 지나오셨습니다. 그분이 사신 121해 중에 편했던 시절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나라가 없던 시절을 사셨고 전쟁통에 자식들을 지키셨고 먹을 것이 없던 시절에 7남매를 키우셨습니다. 그 세월을 지나오신 분이 마지막에 남기신 말이 적게 먹고 오래 씹고 부지런히 움직이고 많이 웃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그냥 건강 비결이 아니라 그 세월을 견디는 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 참는 힘을 조금 다른 데 쓰셔도 됩니다. 좋아하는 것을 참는 데 쓰지 마시고 오늘 하루를 편안하게 사는 데 쓰십시오. 평생 남을 먼저 챙기며 사셨으니 이제 그 마음을 조금은 자신에게 돌려주셔도 됩니다.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는 분들이니까요. 오늘 이야기를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121해를 사신 분의 비결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게 먹고 오래 씹고 부지런히 움직이고 많이 웃는 것, 돈이 안 드는 것들이고 오늘 저녁에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둘째, 걸음이 핵심입니다. 119에 지팡이를 짚고 노인정에 다니셨다는 것, 81살에 낯선 도시로 이사하셨다는 것, 다리가 무너지면 머리도 같이 무너집니다. 셋째, 두려움을 조심하십시오. 지킬 것은 지키시되 밥상 앞에서 벌벌 떨지는 마십시오. 그래서 이번 주에 딱 한 가지만 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녁 밥상에서 첫 숟가락만 30번 씹어보십시오. 딱 첫 숟가락 하나만요? 이건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나가실 필요도 없고 돈도 안 들고 오늘 저녁이면 옵니다. 날씨가 나빠도 되고 무릎이 아파도 되고 혼자 계셔도 됩니다. 우리 나이에 결심이 필요한 일은 오래 못 갑니다. 외심 없이 되는 것으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활의 할머니는 2020년 5월 121해를 살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 121해 동안 세상은 몇 번이나 얼굴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하신 일은 늘 같았습니다. 밥을 오래 씹고 문을 열고 나가고 사람을 만나고 웃으셨습니다. 100년이 넘도록 매일 같은 일을 하신 겁니다. 어쩌면 그게 진짜 비결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특별한 것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시시한 것을 100년 동안 하는 것. 물론 우리가 121살까지 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우리 손에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 밥을 어떻게 드실지, 내일 아침에 문을 열고 나가실지는 우리 손에 있습니다. 이월의 할머니가 우리에게 알려주신 건 오래 사는 법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법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2가지 해보셨죠? 팔 안 짚고 5번 일어나기, 그리고 한 발로 10초 서기. 몇 개나 되셨는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2개 다 되신 분, 하나만 되신 분, 하나도 안 되신 분, 솔직하게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셨으니 오늘부터 하시면 됩니다. 사실 저는 안 되셨다는 댓글이 더 반갑습니다. 되시는 분은 이 영상이 없어도 잘 지내실 겁니다. 안 되시는 분이 오늘 그걸 아셨다는 게 오늘 이 영상이 한 일 전부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장수지역, 고흥이나 합천이나 고창이나 담양이나 영양이나 구례나 곡성이나 순창, 그리고 해남에 고향이 있으신 분도 지역과 연세를 함께 남겨주세요. 저는 하나하나 다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세월을 지나오신 분들의 이야기라 남의 이야기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떠오르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그 마음이 누군가의 저녁 밥상을 조금 다르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그 할머니처럼 맑고 밝고 따뜻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